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부동산의 미래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되는 다른 나라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 부동산을 비교 좀 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정확히 그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불편한 진실이라도 제대로 알아야지만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은 그런 내용에서 좀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연 제목이요, 바로 일본 부동산과 한국 부동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일본 부동산 어떻게들 알고 계십니까? 전혀 나는 일본 부동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거기도 복비 받고 이런 건 똑같을 거 아니야. 네. 거기 약간 그런 버블 경제. 네. 저도 제가 알기로 90년도 때 마지막 버블이 터지고 나서 예. 잃어버린 뭐 20년, 30년 갔다. 네. 하지만 그래도 일본 부동산의 중심지 네. 이런 데는 아직까지 살아남았고 외곽지는 다 죽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고 계속 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엽 씨는 다음번 강의는 제거 위험하다 그래요? 네. 맞습니까, 처음에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이도엽이 해 그냥. 진짜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30년으로 흘러가서 옛날에 버블 때 있었던 부동산 고점 근처도 못 올라왔고, 그때 집 산 사람들 모두 다 폭망했고, 그래서 아유 우리도 집 샀다간 그렇게 돼, 이렇게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평균의 오류예요. 쉽게 말해 반의 반평균이 전부 다 떨어졌는데, 반평균은 떨어졌는데 반에서 상위권 하는 학생들의 성적표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까지 다 말을 같이 해봐야지, 그냥 반평균 떨어졌으니까 니들 성적 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동엽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일본 부동산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정확히 일본 경제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어떤 전개를 해왔는지, 그게 또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하나씩 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던 첫 번째 슬라이드는 바로 요겁니다. 지금 딱 보시면 연도별로 그해 연도의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을 표시를 쭉 해왔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1990년과 2017년 요 두 개 연도만 비교를 해주세요.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일까요? 일본 게 빠졌네. 일본. 90년대는 일본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 수준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네. 지금 다 이제 미국 기업들. 일본이 없네요 많이. 다 빠졌어. 다 빠졌네. 맞습니다. 저 봐. 야 소니 푸지필름. 휴지 얼마? 푸지필름에 저 소니에다가 파나소닉. 저 파나소닉에다가. 닌텐도. 네, 닌텐도 뭐. 진짜 그렇죠. 1990년을 보면요,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인 미국의 IBM을 제외하고 거의 2등부터 10등이 다 일본 기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진짜 그러네요. 정말 일본의 천하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얼마나 경제가 잘 나갔습니까? 정말 전 세계 경제를 휘어잡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군사 대통령은 미국, 경제 대통령은 일본,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위세를 떨쳤죠. 자, 그러면 저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죠? 미국입니다. 요즘 미국이 누구를 때려잡으려고 굉장히 고심 많이 하죠? 중국이잖아요. 근데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은 일본을 겨냥했던 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 저렇게 위세가 등등한 일본을 결국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게, 맨 마지막에 2017년도 보면 이제 일본 기업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요. 이제 다시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 즐비하죠. 애플, 알파벳, 구글, MS, 페이스북, 아마존, 버크셔 해서웨이, 뭐 존슨앤존슨, 뭐 엑손모빌 등등 전부 미국계 기업입니다. 지금도 거뜬하게 잘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만 해도 우리 게 없네요. 없죠. 2017년도에도. 사실 지금도 없습니다. 샘성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600조밖에 안 됩니다. TSMC보다 안 됩니다. 지금.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일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전 세계 경제를 꽉 잡고 있었던 일본에게 있었던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걸 되돌아보기 위해서 처음 살펴야 되는 게 바로 요 그래프입니다. 뭘까요? 바로 한길. 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 아유. 자, 1985년도에 미국 관료들이 일본 관료들을 뉴욕의 플라자 호텔로 부릅니다. 저도 그 역사적인 호텔이기 때문에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뉴욕에 가면 웬만하면 그 호텔에 묵으려고 하는데 플라자 호텔로? 너무 비싼 호텔입니다. 비싸요? 그래서 진짜 어쩌다가 성수기 아닐 때나 이제 가끔 묵는데 네. 그 플라자 호텔에서 했던 합의라고 해서 플라자 합의인데 네. 뭐냐면 간단합니다. 네. 미국 관료분들이 일본 관료를 초청해요. 물론 일본만 온 건 아니고 독일도 부르고 했지만 네. 이제 가장 치명상을 입은 게 일본인데 네. 관료분들 모아다가 야 센트럴 파크도 구경 갔다 와 다 해주고 저녁 때 불러서 구경 잘했어? 여기다 사인하면 돼. 이게 뭡니까? 너희 일본 제품이 너무 잘 나간다 야. 그래서 너희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좀 약화시켜야겠어. 관세? 그래서 환율을 환율 변경해야 되는데 엔화 가치를 1년 반 만에 2배 반으로 올려. 이거를 사인하라고 한 거예요. 완전 동의합니다. 강도인데요? 강도죠. 예. 강도다. 그래서 경제 강도 아니야, 경제 실제 어떻게 됐느냐? 네. 원래 1985년도에는 1달러에 260엔이었던 것이 예. 바로 그 다음 년도 넘어서 1986년 살짝 넘어서서는 네. 1달러에 120엔으로 바뀌어요. 120엔까지 들어요. 이게 무슨 소린지 아세요? 쭉 떨어졌어요? 자, 제가 미국인입니다. 네. 1달러 두고 일본에 관광 왔어요. 그래서 환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옛날에는 얼마 환전해 줬다? 260엔을 환전해 60엔을 줬어. 그럼 260엔어치 쇼핑을 하거나 관광을 하거나 소비를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1년 반 뒤에 일본 여행 가서 1달러 내고 다시 환전해 주세요 했더니 이제 얼마만 준다? 120엔만 준 거예요. 그럼 내가 일본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지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죠. 어쨌든 엔화가 비싸졌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져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달러에 한 1,400원 합니다. 네. 그죠? 그런데 일본처럼 1달러에 260엔이었던 걸 120엔대로 바꾼 거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 1달러에 1,400원이 아니라 한 2,800원. 예. 아니죠. 700원. 600원, 700원. 600원, 600원, 700원 아, 된 우리가 거죠. 떨어진 게 아니라 자, 그럼 내려가네요. 600원, 700원이면 어떻게 되느냐? 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갤럭시 최신 휴대폰 사러 왔는데 옛날에는 100 몇만 원이면 샀던 게 이제는 얼마가 된다? 거의 300만 원 돈. 네, 비싸지죠. 200일 넘는 거니까 2배 이상 올라간 거니까. 반대로 우리가 나갔을 때는 우리 돈이 값어치가 엄청 있는 거네요. 그렇긴 하죠. 그렇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일본 제품 가격이 1년 반 만에 너무 2.5배 비싸진 건데 잘 안 사게 되지. 안 사게 되는 거죠. 너무 비싸다. 그때 저기 이런 거 많이 샀는데. 워크맨 이런 거. 알죠. 그리고 예. 자동차 자동차도 그렇고요. 네. 정말 일본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일본 제품을 2.5배 비싸게 만드니 이것도 치명상인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첫 단추예요. 그 다음 연도부터 본격적인 행보를 하는데 예. 뭘 또 사이네요. 그 당시에 일본의 가장 주력 산업은 뭐냐면 반도체. 오,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그거를 우리가 지금 갖고 와가지고 맞습니다. 간 거니까, 네. 1990년에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순위 1등부터 10등입니다. 어떠세요? 다 일본이죠, 뭐. 예. 미국하고 일본이 양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무슨 야 메달 따듯이. 그렇죠. 근데 2020년에 딱 보세요. 아하. 이제는 대한민국도 보이시죠? 하이닉스. 그런데 일본은 없어졌어요. 일본 어떻게 해? 없어졌어요. 그리고 대만이 꼈네. 그렇죠. 야. 왜 없어졌느냐? 바로 아까 85년 플라자 합의 바로 다음 연도인 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됐는데 반도체 없죠. 이 미일 반도체 협정에는 일본 반도체 산업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쓸어담고 있었잖아요. 네. 저 왕조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독소 조항이 있었는데 그 독소 조항 중에 하나가 요즘도 이슈가 되고 있는 관세. 관세. 관세를 부과했는데 네. 어떻게 부과했느냐? 일본산 반도체에 관세 100%를 부과합니다. 아, 100%.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도 25% 돼서 걱정 많아가지고 이거 15%로 낮추느냐 해서 난리인데 네. 관세를 100%로 100%로 부과해요. 망하라는 거 아닙니까? 망하라는 거죠. 그리고 관세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관세는 대부분 최종 가격에 부과됩니다. 그럼 가격에 100% 부과했으니까 가격이 똑같은 게 하나 더. 2배 돼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그래프에서 뭘 보여드렸죠? 다시 좀 전 그래프 보시면 이미 한 해 전에 엔화 가치를 2.5배 올려놨는데 거기다 관세 100%를 때렸으니까 최종 가격은 4% 5배. 5배가 올라야 이론상 맞는 거예요. 아니 별이 그때 5배처럼. 그때 무슨 세계 3차 대전 안 난 게 다행이에요. 그렇네요. 일본 그때도 그렇네요. 제국주의 한번 써갖고 또 전쟁할 뻔했네 미국이랑. 돈이 없어요, 형님. 돈이 없어? 자, 그래서 와. 한번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까요? 지금 갤럭시 휴대폰이 100만 원이었던 게 500이 됐어요. 누가 삽니까? 누가 삽니까? 아무도 안 사. 누가 삽니까? 근데 자. 일본이 많이 당했네. 많이 당했죠. 자, 그러면 일본 반도체 산업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제국이었던 일본의 몰락을 가져온 미일 반도체 협약의 효과 꺾은 선 그래프로 그려왔는데요. 보시죠. 여기 검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일본입니다. 아유, 푹 꺼졌네. 보시면 1975년부터 미국 1985년까지 쭉 올라갔죠. 네. 근데 86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계속 떨어져요. 지금은 거의 의미 없는 수준까지 내려왔죠. 네. 그런데 특이한 게 요 일본의 검은색 점선이 내려옴과 동시에 빨간색 선 하나가 한국이 올라옵니다. 기하적으로 올라가죠. 아싸.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가 좀 덕을 봤네 우리는. 당연히 사실- 똑같죠. 그런 면이 예. 있어요. 그런 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얘기해 볼게요. 오늘은 반도체 산업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부동산 얘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갑자기 환율을 1,400원대였던 걸 1달러에 700원으로 바꿔 네.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또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100%야 알고 있지? 하고 갔어요. 네. 그럼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 상상하고 싶지 일단 않아. 뭐 수출은 엉망진창이. 엉망진창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를 살리려고 또 하겠죠. 그것도 하겠고요. 또 수출이 엉망진창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견실한 중상층들이 다니는 직장들 대기업들이잖아요. 어렵죠. 다 어려워지죠. 네. 아무런 그럼 거기서 무너지고 협력사들 부도나고 또 구조조정 당해서 나오고 네. 그럼 자연스럽게 집을 팔죠. 그렇죠. 집 다 팝니다 이제. 이제 대충 그림이 오시죠. 예. 무너집니다 지금. 일본의 부동산 경기가 직격탄을 맞았던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정말 이게 무슨 3차 세계 경제 대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 맞아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됐느냐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저 위인데요. 원래 4.1% 성장하던 나라가 네. 0.9로 떨어져요. 야 0.9. 폭락입니다. 네. 저렇게 한 번의 경제 성장률이 3% 가까이 푹 꺼지면 어느 나라도 버티기 힘들어요. 코로나 온 것도 아닌데 저렇게 빠졌네요. 그러니까요. 와. 그리고 나서 코로나야 1, 2년 뒤에 다시 반등했지만 네. 기저효과도 있었지만 네. 0.9였던 게 이제 관세 계속 부과하고 플라자 합의 효과로 엔화 가치는 옛날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0.9에서 0.5, 0.5에서 0.3 이러면 야, 1, 2년만 버텨보자. 우리 회사 좋아질 거야. 여보, 1, 2년만 버텨봅시다. 우리 다시 중도금 이자 내면서 어떻게든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니지 이제는 못 믿는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죠? 밑에 제가 경제 성장을 그래프 가져왔는데요. 네. 우리는 일본과 달리 물론 경제가 예전만 못해요. 하지만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차츰.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국가였었을 때 9% 성장률 보이다가 조금 주춤해서 6%로 떨어지고 네. 다시 조금 주춤해서 4%대 다시 또 주춤해서 2%대 다시 1%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대응을 할 수 거죠. 있지. 천천히. 계단식 동작법이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본과 달리 무슨 큰 버블이 있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지금 우리 스스로가 조금씩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대응하는 모습들 중에 일부가 참 안타깝지만 웬만하면 지방에 이제 더 이상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모습도 그렇겠네요. 그런 것들도 여기서 드러나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제 좀 노른자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약간 희비들이 갈리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벌써 슬슬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야, 저 96년 저 때 IMF 쪽 맞아요. 하고 팍 올라갔네요. 맞습니다. 와, 그것도 잘 보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차라리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때처럼 갑자기 푹 꺼지면 그 다음은 오히려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경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계속해서 주춤한 형태로 그 근처만 맴도는 형태거든요. 자, 바로 그래서 일본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확 꺼지니까 그럼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돈 풀어야죠. 돈 풀어야죠. 그래서 찍어내야지. 지금도 일본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뼈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체결하고 나서 경기가 그 다음 연도부터 저점을 찍으니 일본 정부, 중앙은행에선 안 되겠다. 경기 살려야겠다 해서 기준금리를 5%였던 거를 2.5%로 반토막을 내놓습니다. 저희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 저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기간에 금리를 반토막을 내놓으면 지금 관세부가에서 어차피 발주 물건도 안 들어오고 주문도 안 들어오는데 그 남는 돈 어디다 쓸까요? 집 사야죠. 집 사고 또 주식 해야지. 주식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하했더니 그 다음 연도 89년도 뭐라고 제가 써드렸죠? 주가가. 주가 피크. 피크를 찍어요. 네. 이러면서 슬슬 버블의 정점이 간 거예요. 부동산 천정부지, 주가 천정부지로 갔는데 딱 봤더니 금리 인하했다고 잠시 급한 불 꺼서 우리 IMF 외환위기 때처럼 다시 경제가 가동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92년도부터 제가 뭐라고 써 있죠? 도쿄 지가 급락. 급락. 이제는 정말 큰일이 난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일본 경제의 부동산의 폭락은 두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예. 금리 정책이나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오판. 그다음에 이거는 일본 경제가 미국의 외압이 없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교수님, 일본이 그 미국의 어떤 그런 압박을 다 그냥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 GDP의 한 30% 이상 따라오면 무조건 다 없애버리겠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까 경제력 보셨잖아요. 예, 그 맞아야 아니, 되나? 저 정도면 한마디 그냥 나 싫어요. 나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도 니네한테 똑같이 하겠다라든가. 맞아요. 어디 보면 지금 중국은 그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힘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일본은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 관료들하고도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정부기관에서 일할 때. 근데 이분들은 그 진짜 히로시마, 나가사키 여기에 너무 심해. 맞아. 진짜 초토화를 낸 모습. 그리고 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투하한지 아세요? 도쿄는 이미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원자탄이 아니라 그냥 폭격으로 쑥대밭을 만들어서 야 여기는 원폭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 이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다가 떨어뜨린 건데 그러니 이 일본은 확실한 힘에 의해서 짓눌려 보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한번 그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관세가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할 때 뭔가 모르게 그냥 사인을 너무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조금 다른 이유가 달라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이거를 정치 경제학 분야에서는 또 국제 관계학 분야에서는 지정학적 단층 이렇게 부르고 또는 사할적 영토 이렇게 부릅니다. 뭐냐면 패권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패권 국가들이 야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야. 여기 건드리면 나랑 전면전 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사활을 걸고 지키는 영역, 영토. 또 지정학적인 그런 골이 있을 수 있는 단층.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일본은 미국이 절대 포기 못하는 자신의 영역이에요. 만약에 일본을 미국이 이제 신경 안 쓰고 야, 일본은 나 이제 관할 안 할게, 관리 안 할게, 중국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요. 태평양을 다 뺏긴. 하와이를 기점으로 해서 하와이 서쪽은 중국이 쓰는 거고 하와이 동쪽은 미국이 쓰는 거예요. 그러네요. 일본을 가져가야지만 태평양이 미국 앞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을 가져가야
일본 저 밑에 오키나와 있고요. 시코쿠 열도 있죠. 네. 그 시코쿠 열도는 저기 대만에 더 가까워요. 근데 그러면 거기까지 일본 땅이니까 미국과 일본의 영역 아래 있으니 중국이 대항으로 쉽게 못 나오죠. 대만이 밑에 있으니까 거기도 또 중국이 쉽게 못 나오고. 예. 그 밑에 남중국해인데 미국이 남중국해가 그 중국이 주장하는 것만큼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대항으로 못 나오게끔 어떻게 보면 내륙 국가로 만들어 버리라는 게 미국의 생각인데 그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이고 그래서 군사기지도 있고. 그래서 일본은 마음을 정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큰형님이 우린 놓아주지 않을 거야. 살려주겠지. 그러니 우리 가지고 있는 돈 얼마니? 뭐 5,500억 달러? 야 형님 드리자. 형님 제가 돈 좀 가져왔는데요. 지금 저 싸우실 때 쓰세요. 이걸 한 거야. 그 대신 우리는 좀 봐주시고. 그렇죠.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껴있는 아니 그 옆에 껴있는 우리 한국은 뭐야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의 고민이에요. 아이고 우리는 뭐 그냥 신경도 안 쓰나? 한국은 그러면 미국의 사활적 영토에 들어가는 거냐? 그럼 뭐야 오히려 했을 중국에 때 가까운데 우리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죠. 우리는 오히려 중국에 붙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 사활적 영토에 껴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일본 좀 상황이 다릅니다.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린 좋습니다. 거고요. 네, 부동산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너무 죄송합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네.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결국 일본의 부동산은 폭망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됐느냐? 자, 와, 쫙 올랐네 다시. 일본을 보시면 이 예상 인구 감소율입니다. 네. 인구가 웬만하면 안 줄어드는 지역이 또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어드는 지역이 있다는 게 보이시죠? 예. 가장 안 줄어드는 지역은 역시 우리랑 똑같이 도쿄예요. 도쿄네. 파란데 몇 개 맞습니다. 오사카랑 뭐몇 군데 있는. 그렇다면 집값의 추이도 다르겠죠. 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예. 분명 잃어버린 20년, 30년으로 귀결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네. 자, 왼쪽 그래프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요. 보시면 간토. 집값 상승률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 연평균 상승률이 차이가 커요. 연평균 상승률이 간토 지방이나 이런 건 5%가 넘는데 호쿠리쿠하고 시코쿠 이런 데는 1.8에서 0.7이니까 이건 몇 년 지나면 집값이 뭐 2배, 뭐 3배 이상씩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지방마다 집값 분위기가 달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본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도쿄 봐라. 자, 전국 평균이 파란색인데 네. 바닥을 기고 있죠. 예. 그런데 맨 위에 노란색 선이 어딘가요? 도쿄예요. 와.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쫙 올라가네. 보시면 90년대 버블 터지고 나서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은 아직도 전고점을 회복 못했어요. 그런데 도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쿄도 전고점을 회복 못했네요. 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본에서 도쿄라는 건 우리 서울이 아니에요. 약간 경기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 안에 여러 컴포넌트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도쿄에 제일 잘 나가는 상급지 얼죽신 신축 아파트. 이게 중요한데 그건 오른쪽에 답이 있습니다. 오른쪽. 우와. 수도권 신축 맨션 가격. 네. 일본은 아파트를 맨션이라고. 네, 걔네 맨션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은 도쿄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축 맨션 가격은 최근 어떻게 돼 있나요? 수직 상승. 수직 상승. 그래서 도쿄도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비슷하네. 새 아파트 그리고 새로 준공 완료돼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은 이미 전고점인 일본 부동산의 정점이었던 시점보다 그 이상이에요. 야, 진짜. 네. 그래서 일본 부동산을 보면서 우리도 결국 저렇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에 우리가 그렇게 통계 전체만 보고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본도 왜 얼죽신 현상이 생겼을까요? 네?
얼죽실. 왜? 왜? 얼어 죽어도 신축. 신축? 네, 그 현상이 왜 생겼을까요?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생각하시면 쉽게 맞아요. 이해돼요. 깨끗하고. 그리고 또 젊은 우리 편리하고. 여성분들이 젊은 여성분들. 절대 이제는 녹물 나오는데 안 들어갈래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때는 그거 고생해서 다음 넘어갈 스텝을 하는데 결혼 동시에 나 그게면 그래, 맞아요. 편하고 깨끗하고. 깨끗한데 그리고 구축을 거기가- 들어가면 어차피 또 리모델링 가격이 또 그것도 있겠네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축을 가신 거 사면 아닙니까? 친구들이 아니, 우러러 구축이- 봐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친구들이 우러러 봐. 나 이번에 어디 저 아이 땡 거기 들어갔어. 프로 거땡 들어갔어. 그러면 뭐 벌써 야 너 돈 많구나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제 어디 지역 어디 아파트 보여지려고 보여지려고 하는 이렇게. 거야. 보여지네. 네.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러네요. 일본 청년들도 저는 아버지가 살았던 목적 건물 다다미 방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정서가 됐어요. 근데 일본은 그래도 주택에 사는 거를 선호한다고 아니요, 생각했는데 근데 아닙니까? 그- 젊은 친구는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 안 그래. 그 추성훈 씨랑 야노시오 씨 얼마 전에, 사는 맞아요. 그 집 공개됐는데 정말 비슷하잖아. 삐까번쩍한 아파트 맞습니다. 맨션에 제일 좋은 데서 살고 제일 계시더라고요. 좋은데. 그러면서도 저쪽 보이죠? 저쪽은 더 비싸요. 이렇게 그때 말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바로 일본도 주거 문화가 바뀌어 버렸어요. 맨션이구나.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아시죠? 이동은 안 하죠. 이동 안 해요. 있는 거 살아요 그래. 나는 이 목적 건물 다다미 방에서 내가 이제 마무리하고 싶다 얘들아. 니들도 그리 알아라. 네. 그런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죠. 그러니 재건축이 이렇게 안 집값이 되겠네. 폭등을 하면 네. 국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어르신 잠시 이주해 주시면 여기 좋은 신축 맨션 아파트 지어가지고요 저희가 크게 올리고 그럼 청년들도 와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신축으로 올리면 돈도 좀 생기는데 어르신 목돈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다 지어지면 들어와서 사시면 돼요 했는데 재개발? 어르신들이 안 하지. 저리 가라 난 여기서 마무리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청년들, 우리 추성훈 씨 같은 그런 분들이 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신축을 지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축이 귀해졌죠. 그러니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겁니다. 야, 참.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이 인생의 황혼을 거기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또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같이 맞물려져 있는 겁니다.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중고 맨션 가격 어떻습니까? 중고 맨션 가격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네. 떨어지고 차라리 있습니다. 구축만 살아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맨션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신축 맨션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올라간다. 거고. 왜? 옛날 맨션 산 사람도 여기 재개발 재건축돼서 다시 새 거 지어지면 들어와서 살면 되지만 네. 그 사이에 어디가 이사가 있지? 나보러 그럼 다시 옛날 목조 다다미 방에 가서 살라는 거야? 야 거기 가려고 했더니 거기도 집값이 꽤 올랐는데 신축 맨션은 언감생심이고 그럼 난 어디 가야? 아, 저 그냥 그 대충 일단 여기서 살겠습니다. 대책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현상들이 마치 지금 우리 어디서 보는 것과 똑같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슬슬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지방은 어떻게 됐느냐? 다음 그래프 보시면요. 하이. 자, 지방입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세요. 빈주택, 공실률 공신률이 같이 올라가. 계속 올라갔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같이 올라가? 자, 그래서 지방에는 또는 일본 도쿄도에도 옛날 집들, 구옥들 중에는 도쿄에 있는데도 비어있구나. 비어 있어요. 네. 그래서 싸다면서요 가격. 싸죠. 엄청 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이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싶은 입지에 집이 살고 싶은 형태로 공급된 주택이 이 부족하다.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집은 많다. 집은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집 몇만 채 공급해 드립니다. 전혀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안 막히는군요. 살고 그렇죠. 싶은 곳. 자칫 잘못하면요, 일본처럼 돼서 그 새로 정부가 몇만 채씩 공급하겠다는 그래서 신도시 같은 걸 조성하겠다는 그 신도시 전체가 빌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살고 싶은 동네에다가 집을 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자, 이
지금 보시면 통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2010년부터 코로나 터진 직전 연도까지 네. 요 10년 기간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얘기하는 기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빨간색이 3대 도시거든요. 네. 일본의 3대 도시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나고야. 세 군데인데 빨간색이 0보다 어떻게 돼 있죠? 상당 기간 위에 있죠. 상승으로 전환한 거예요. 벌써 진작부터 잃어버린 20년 기간 내에서도 상승으로 전환된 거예요. 그런데 전국 평균 어떻게 돼 있습니까? 0 밑에 있죠. 네. 계속 아직도 상승을 못하고 지가가 마이너스라는 건 계속 떨어져만 간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 도시들, 전국 평균이 아니라 지방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일본 부동산 폭락 이게 아니라 일본 부동산 양극화. 양극화. 3대 대도시권은 오히려 잃어버린 20년 기간 중에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은 오히려 올랐고 그 다음에 지방은 더 많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반평균 내봤더니 반평균이 예전보다 좀 떨어진 걸로 나왔다. 그러니 반평균 떨어졌다는 소리 들리니 아유 일본 옛날보다 공부 못한다며 이렇게 생각한 건데 3대 도시는 그렇지가 않았다. 3대 도시 중에서도 신축은 이야 소리가 나온다. 상상할 수 없는 가격.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렸으니까 또 여쭤봐야죠. 네. 우리 미래의 일본 부동산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네. 서울의 요지의 아파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긍정적. 야, 정부는 계속 부정적을 아. 막 얘기할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사람들은 더 사람들은 좋다고 더 생각해요. 거의 신봉하겠죠. 네. 보는 거하고 다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디테일한 정보까지 알면 오히려 야 정부 말을 믿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소리마저 저도 이 말씀 드리면서 마음이 아파요. 네. 네, 마음이 아픈데 네. 이런 걸 이미 제가 얘기하기 전에도 다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맞아요. 너무 알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게 진짜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네. 이게 그럼 물이 흘러가는 길인데 네. 이 길을 우리만 물을 다시 상류로 역류시킬 수 있을까요? 정책으로? 저는 하나 좀 하자면 뭐 요즘 뭐 그 보유세 뭐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금리를 올리면 휘청휘청할 겁니다. 아 금리. 금리밖에 없다 이제는. 네. 금리를 올리면 올해도 최근에 비근한 예로 한 21년, 22년 이때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집값 훅 빠졌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금리를 좀 금리만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겠죠. 집 샀던 분들. 네. 네. 금리를 올려본 적이 꽤 있습니다. 여러 네, 나라에서. 네, 있죠. 그런데 안 됩니까? 큰 효과가 없었어요. 없습니까? 금리 올려도 안 돼요? 네. 올리지 마. 자, 보유세도 약간의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외국은 효과가 확실히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보유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보유세고요. 종부세가 보유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보유세 비율이 약해서 그런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에 대해서는 네. 보유세가 꼭 부동산 상승을 막는 효과성이 있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비율이 미비해서 그랬겠죠. 네. 그리고 뭐 외국에서 보유세라는 거는 산 기점에서 그 가격으로 보유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 방법의 차이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무슨 소리냐? 여러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저는 정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 너무 상급지, 흔히 말해서 노른자 위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네. 여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많이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눌러서 네. 민심을 좀 어떻게든 수습하려다 보니 지금은 그 부작용이 너무 커져버려요. 그거 하나 누르겠다고 그냥 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전 세계에서요 네. 부동산을 대출 안 끼고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대출을 막다 거의 이제 1억밖에 안 주겠다 하는 그렇죠, 수준까지 옥죄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계약했는데 계약금 날렸다는 사람도 생기고 했던 네.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너무 상급지 주택 가격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생긴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대통령의 말씀이 또 어떤 면에서 맞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네. 그 집을
서로 비싸게 사던 팔던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서울의 또 다른 지역에 우리가 어떻게든 빨리 좋은 주택들을 더 많이 지어드리자. 물론 그럼 지역 균형 발전 어떻게 하냐. 일단 그건 차지하더라도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집을 잘 지어주는 것도 책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가져야지. 지금 너무 상급지 아파트 가격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정책들의 엇박자와 스텝이 꼬인 것들이 너무 많아진 게 아닌가. 이거는 정부에게도 약간 시간을 줘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신축, 요지의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했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근데 이게 급등하는 게 좀 완만하게 상승하는 걸로 바뀔 수는 없을까요? 그런 방법들 중에는요, 앞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지역들에 충분히 아파트들을 더 공급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번 버스 놓친 거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라는 믿음을 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여기 내가 살려니까 내야 될 돈이 많아졌다. 관리비뿐만 아니라 보유세. 보유세가 계속 나가니까 이거 나 돈 아까워. 나 차라리 약간 이제 서울의 외곽으로 빠져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 이런 생각이 있어도 집값이 조금 덜 오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이것도 불편한 진실인데 다주택이 있던 1주택이 있던 양도세가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네. 이거 세금 다 내보면 맞아요. 나는 지금 왜 팔어? 언젠가 제도 또 바뀌면 그때 파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매물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면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줘야 팔고 나갈 사람 나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 결론입니다. 예. 결론.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예. 우리가 정말 말하기 불편한 것들을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상급지 아파트 가격, 저거 어떻게 가격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건 뭘로 설명하실 겁니까? 이거.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할 건가요? 아니, 지금도 서울에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즐비한데 지방 살리겠다고 어설프게 정부에서 이상한 프로젝트 했다가 오히려 지방은 이제 더더욱 살리지 못하게 된 형국도 일부 있거든요. 예. 맞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들 하죠. 참, 저도 마음이 아픈데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선의로 표장되어 있다. 무섭다. 뭔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네, 그런 적 있어요. 많아요. 이번에도 상급지 아파트 가격 잡는다고 했더니 마포 집값부터 뛰고 저기 강동 집값부터 뛰고 성수동 뛰고 성수동 뛰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불편해요. 저도 오늘 강의가 그렇게 댓글 안 좋을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선 솔직하게 우리가 대안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네. 불편하지만 솔직한 대화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게 마지막 교훈입니다. 네, 솔직하게. 예. 네, 교수님 덕분에 어렵기만 했던 이 부동산 세계가 조금은 친숙해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계 속의 흐름 속에서 이 한국 부동산 시장을 짚어보면서 우리 모두가 좀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똑똑한 선택,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난 4주간 강연해주신 박정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지혜의 다락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